윤석열 파면 정부 여기에 대해서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과 한번 하십시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탄핵을 의회에서 소추를 해서 제가 탄핵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내란을 저보고 말씀하시는데 내란은 아직 재판 중에 있고 제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가 관저에서 나오면서 어차피 5년 하나 대통령 3년 하나 이기고 돌아온 것 아니냐 걱정 마세요. 개선 장군처럼 뻔뻔스럽고 비양심적이고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했다고요. 뉴스 안 봅니까? 예, 요즘 안 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오면서 개선 장군처럼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대통령 이기고 돌아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부적절하죠.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네, 국회가 어제부터 본회의를 열고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에 들어갔습니다. 네, 첫날인 어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법무부 장관이 뉴스 안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사실 장관들은 뉴스를 보면서 늘 민심을 경청해야 되고 그렇죠. 네. 또 본인이 모셨던 윤석열의 뉴스인데 네. 그건 거짓말이죠. 뉴스 안 본다는 거. 아니 뉴스 안 보는 사람이면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도 몰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좀 전직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상시도 아니고 내란을 지금 이어가서 끊고 있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몰랐다. 본인이 탄핵됐다가 기각됐었는데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뉴스를 안 본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어제 이제 사과 요구를 하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내란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답변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파면되면은 윤석열 정권에 있는 장관들도 다 정치적인 책임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책임이란 문제는 정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법적 책임이 있고 정치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막지 못하고 맨날 윤석열의 강요로서 생활했는데 막지 못하고 또 일어났을 때도 미온적인 거고 또 공범이라는 이런 증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파면되면 저는 솔직히 내각 총사퇴 해야죠. 책임지고.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내각 총사퇴하고 거국 내각으로 가야 된다라고 사실 12.3 내란 일어났을 때도 주장을 했었고 네. 또 그때 놓쳤으면 지금 파면됐으면 최고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내란을 인정을 하고 파면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사실은 정상적인 정치라면은 내각이 총사퇴하고 거국 내각을 꾸리는 것이. 꾸려서 선거 관리를 대선 관리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안가 회동 네. 12월 4일 날 밤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가지고 뭐 이완규 법제처장도 있고 민정수석도 있고 아마도 윤석열 피고인하고 이제 같이 모임을 네. 했을 걸로 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쪼이시는 거잖아요, 의원님께서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일단 휴대폰을 다 바꿔버렸고 네. 그리고 그날 자기들끼리 나눴던 얘기를 자기들 말고는 모르니까 네. 뭐 그런 얘기 안 했다. 무슨 뭐 계엄 얘기 안 했다. 이런 식으로만 좀 버티더라고요. 네. 이거 뭔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의원님? 뭐 수사를 해야죠. 근데 뭐 압수수색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혹시 뭐 국회에서 뭔가 다른 그 방법이 있으신가 싶어가지고. 사실 그날 우리 일반적인로 보면은 그날 당연히 뭔가 모의를 했을 확률이 있잖아요. 12월 4일이면 12월 4일 새벽에 내란이 해제가 된 거거든요. 네, 네. 비상계엄이.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모여서 4명이 토의를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유추해 보면은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잘 대변을 하고 법적 논리로 또 대응을 할까
윤석열 어떻게 할까 말 바꾸기를 어떻게 하고 또 뭐 증거인멸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토의를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네. 법률 전문가들만 거의 모였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전문가들 네. 그리고 윤석열의 최측근들이 네. 그래서 그때 아마 논리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에게 그런 이렇게 논리로 대응하면 되겠다. 그거 이제 뻔뻔스럽게 이렇게 막 가잖아요. 내란이 아니고 뭐 통치행위라느니 그렇죠. 네. 이런 논리를 그때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아, 작전을 그때 이제 네. 제대로 수립해가지고 대응을 네. 시작했다.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일종의 내란 어떤 뭐 임무 종사. 당연하죠. 해당하는 걸로 네, 볼 수 있는 네,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을 이제 기습 임명을 해서 소위 말하는 헌법재판관 알박기 인사라고 하는데 군대 내에서도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알박기 장성 인사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요 네. 내용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예, 있죠. 군에서 지금 장군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제가 이것을 좀 일침을 가한 겁니다. 네. 원래 사실 장군 인사가 1년에 2번 해요. 정기 인사가. 네. 상방 4월, 5월에 한 번 하고 그다음 10월, 11월 경에 한 번 하는데 네. 보통 기간이라면 이때 인사를 해야 되는 기간이죠. 그런데 국방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때도 정기 인사처럼 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있어서 네. 해서는 안 된다. 6월 3일 날 대선 끝나고 다음 대통령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군은 이번에 내란의 주체 세력이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에. 네. 그러면은 비상계엄한 계엄군에 가담한 일부 인원들이 또 알박기로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월 인사하지 말고 한 달 더 기다렸다가 6월에 하도록 해라라고 권고를 한 것이고 김선효 국방차관은 지금 여러 가지 인사 적체 문제 때문에 네. 좀 할 의지를 어찌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럼 국민적인 의혹이 생긴다. 가뜩이나 비상계엄에 가담해서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신뢰가 국민으로부터 실추됐잖아요. 네. 그런데 인사를 하면 알박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 내란에 관여된 사람이 혹시 승진이라든가 좋은 보직에 가면은 내란이 옹호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또 되돌리기 쉽진 않고. 되돌리기 조사가 다 어렵고요. 끝난 게 아니고. 네, 아직 사실 군내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좀 강하게 좀 제기가 됐으면 좋겠는 게 이게 처음 불거지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소위 알박기 인사라는 거. 네. 이게 처음에는 이제 경찰청장 직무대리 네. 직무대행 할 때부터 이거 알박기 인사 아니냐. 지금 뭐 EBS에는 또 사장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관도 나왔고 군대도 얘기 나오고 있으면 네. 조직적으로 아직 내란 세력이 끝나지 않고 무언가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특히 군대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특히 그 윤 정권이 12.3 이후에 알박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경찰, 뭐 헌법재판관 뭐 네. 이런 몇몇이지만은 실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만 해도 인사 공고가 53회 있었고 3월 25일까지 한 두세 달 동안은 15개의 기간에 63명이나 임명했어요. 뭐 이사장이니 사장이니 뭔 자리가 엄청나게 많아. 63명이나 알박기를 3월 네. 25일까지 어차피 한 거예요. 이제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어, 한 달 반 안에 못 들어가면 이제 못 들어간다라고 무더기로 생각을 막 하겠죠. 한 거예요. 이거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그냥 두 사람에 이루어졌겠습니까? 저 위에 그렇죠.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했을 확률이 많죠. 그리고 그 알박기 했던 인사들 보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인원도 많고 김건희나 또는 윤석열과 관련이 된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알박기 정도가 심하다. 한번 심어 놓으면은 사실은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대단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기관장은 그래도 영향력이 적은데 군 지휘관 장군들은 네, 맞습니다. 한번 알박기 해놓으면은 제2, 제3의 구테타가 할 수 있는 혹시 구테타 잔존 세력을 씹는다면은 네.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어떠셨어요 분위기가? 어제 이제 국방부 차관 분위기는 어차피 한 달 차인데 네. 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분위기던가요? 어떠십니까? 좀 끝나고 나서 제가 또 한번 개인적으로 통화도 했어요. 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이거는 네.
나는 김선효 차관을 믿는다. 공명정대하게 하리라고 개인은 믿는다. 왜냐하면 김선효 차관이 지금 스탠스가 상당히 그나마 맞아요. 내란 이후에는 굉장히 좀- 잘 해왔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오해한다. 네. 그랬더니까 본인이 좀 애로사항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하면 이제 전역을 얼마 안 놔둔 인원들이 있다. 아 날짜가 이제 그렇죠. 다가오는 사람들, 그런 이번에 사람들 전역하는 사람들. 예, 전역 인원들 인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전역하는 인원만 네. 전역하고 일부. 일부만 하면 되지 않아요? 네. 하지 어떤 다른 걸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전역하는 인원 국한 정도는 국민들도 이해하실 거다. 충분히 이해하고 네. 그런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제 대정부 질문할 때도 그러면은 사실 김선효 차관의 얘기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장관을 임명하고 청문회 끝남 7월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점점 장군 인사가 적체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 문제 될 거 없다. 6월 달엔 최소로 하고 네네. 사실 최소로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꼭 필요한 검증 자리만.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또 내란 조사도 안 됐으니까 맞습니다. 내란에 관여됐지 않은 부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만 최소로 하는 거고 10월 달 11월에 이제 대대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네, 말씀 또- 듣다 네. 보니까 네. 그 이제 의원님께서는 뭐 워낙 이제 사성장군 출신이시고 군에 오래 계셨으니까 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 군이 약간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이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를 자기 반성이 안 되는 건가? 지금 군 내에서 쿠데타에 협조한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해서 자기들 인사적체도 생기고 전역해야 될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건데 아니 지들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우리 지금 이것 때문에 인사 잘 안 돼서 힘들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국민들이 받아줘야 되나요? 그렇죠. 국민이 느끼는 체감 지수와 네. 네. 군이 느끼는 체감 지수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군은 관성적으로 네. 그냥 뭐 본민사 했으니까 네. 전반기 인사하고 아니 관성적으로 쿠데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말씀하셨던 그 차관의 이야기 제대 날짜 전역 날짜가 다가오는 인사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하면 된다는 건 동의를 충분히 하고 네, 그렇죠. 인사적체를 얘기를 계속 명분을 든다면 네. 저는 그 인사적체는 정권이 바뀌면 빠르게 해소될 것이다. 그렇죠. 중간에 그만둬야 할 사람들이 저는 너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아마 잘 맞아요. 잡아주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저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었죠. 다시 네. 알박기를 하면 군에서는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할 것이라는 우려, 국민적인 우려가 있잖아요. 네. 내란 종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분야라서 사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좀 비중을 두고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조기 대선하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주제가 되는 게 네.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대통령의 집무실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지금 이제 기존에 국방부 쓰던 거를 괜히 들어갔다가 좀 내란의 상징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결국 저 장소를 앞으로는 못 쓰게 될 텐데 네. 국방부에 오래 근무하셨던 전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거? 저는 옮겨야 된다고 봐요. 옮겨야 용산은 대통령실로 아주 부적절한 데입니다. 네. 저는 사실 3년 전에 윤석열이가 인수위 당시에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갈 때부터 국방부는 대통령실로 아주 부적절하다. 위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다 부적절해요. 네. 그래서 제일 선봉에 서서 그 거부를 하고 또 여기에 저항을 해왔었거든요. 네, 강하게 예, 반대하셨죠. 아주 비정상적이었죠. 그리고 사실 이번 내란 쿠데타도 용산에 들어가면서부터 DNA가 크기 시작했다고 봐요. 국방부하고 밀착이 되는. 네, 그 용산 안에 있으니까 용산 거기는 국방부 합참 그 당시 한 17개 부대가 있는데 지금 아마 한 10개 부대가 있을 거예요. 국방부 합참을 포함.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뭡니까? 군 안에 쌓여 있잖아요. 무슨 군사 독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착각을 느끼죠. 막 지나갈 때 군인들 경례 엄청나게 큰 소리하고 뭐 막 하잖아요. 군대도 안 갔다 그러면은- 와서 처음 느껴보는 예, 거죠, 이제. 그러면은 내가 명령만 내리면은 불구덩이라도 군인들이 뛰어들 것이다 아. 하고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쿠데타의 그런 DNA 씨앗이 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대통령실 간다고 할 때 국민과 소통을 위해 간다고 했는데 그렇죠.
철옹성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란의 성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부적절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 합참 의장이 한 곳에 근무하는 세계적인 나라는 없어요. 아, 네. 그 미사일 한두 발이면 다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지휘부가. 대한민국 주요 인사가 야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남동에는 대통령 있죠.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이 같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말이 안 취약한 되는 거죠. 구조죠. 네. 그리고 또 그 미군이 바로 옆에 기지가 있어서 도감청은 거의 된다고 전 보고 실제로 한번. 된 네. 게 확인이 됐죠. 네, 네, 예.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취약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것을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정상화해야 된다. 그럼 어디 청와대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일단은 단계별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용산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아, 청와대 보안 장치가 돼 있으니까.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를 좀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네. 왜냐하면 한동안 오픈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리모델링도 하고 도감청 이런 것도 제거하고 있다면은 또 거기에 새로운 건물 정도는 하나 지을 필요가 있어요. 네. 청와대 안에? 예, 예. 왜냐하면 그동안 청와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 비서진과 뭐 대통령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있었다. 아, 네.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건물 하나 정도는 지으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한 1년 정도는 소요될 거라고. 아, 1년 1년 정도? 정도? 네, 네. 아, 그 그러면 한 정도는 1년은 이제 그냥 용산 써야 되고. 용산에 있으면서 아.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아.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원만한 사항이고요. 이게 뭐 그런데 후닥닥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1년은 해야 되겠죠, 그래도? 네, 최소한 1년 정도는 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또 한 방법은 이제 일부는 뭐 세종도 검토한다 하잖아요. 네네. 세종은 물리적으로 당장은 한 5년이면 어려울 겁니다. 건물이 없는데요. 네. 10년은 걸릴 거예요. 짓기 시작해야 헌법도 되고. 개정해야 되고 네. 전반적으로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단계별로 가야 된다. 일단 용산으로 들어가서 청와대로 들어갈 준비를 좀 하고 자, 네. 최대한 빠를수록 좋죠. 그렇습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네. 뭐 준비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있을 것이냐 또 뭐 세종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이냐는 장기적인 과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각 대선 후보마다 이런 공약을 앞으로 낼 거라고 봐요. 네, 그렇죠. 네. 예. 어떻게 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국방부 차관한테 이걸로 용산에 이전 대통령실이 하면서 지금도 부정적인 후속 조치가 많아요. 합창 건물 한 3천억 딴 데로 투자해서 옮겨가야 옮기는 거 되고. 예. 준비하고 남태령으로 있고, 하고 뭐 이런 거. 네, 그다음 미군 기지 이전하는 거 준비하고 있고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잠시 보류해라. 어디든 그것까지 주문을 했죠. 계속 진행하면서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국민의 혈세가 그래서 잠시 보류하고 해라. 네라고. 한번 깽판을 쳐놓으니까 아 이게 후속구로 들어가야 되는 여러 비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비용이 그럼요. 너무 많이 듭니다. 예. 사실 그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할 때 예산도 엄청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본인들은 뭐 496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네. 거의 한 제가 1조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때 택도 없다 1조 이상 든다 했을 때 그때도 저를 엄청 공격했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한 2주는 496억 대 1조 네. 20배잖아요. 아 김병주 허황된 얘기한다. 김병주가 허황된 예. 얘기한다. 네. 새 정권의 발목 잡기가 시작됐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했는데 다 현실화됐어요. 아, 네. 지금은 1조 이상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안보 공백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특히 대공 네. 공중이 위험하다. 네. 근데 여지없이 무인기에 공중이 침투됐잖아요. 그렇죠. 풍선에도 네. 뚫렸는데 뭐. 그때도 제가 공중 대통령실은 지상에도 울타리가 있지만은 하늘에도 울타리가 울타리가 있어요. 있다. 네. 여기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네. 그런데 비행 금지 구역이 제대로 작동이 못 될 것이다 했는데 여지없이 북한 무인기가 침투됐잖아요. 그때도 본인들은 침투 안 됐다고 했어요. 아, 예. 서울만 상공만 네네. 되짚고 갔는데 아니다. 그 침투된 걸로 보인다. 제가 지도로 분석하니까 그럴 때 알겠습니다. 저를 간첩으로 몰았었잖아요. 합창과 국방부도 모르는 걸 네. 김병주가 어떻게 아느냐고. 가성 장군을 간첩으로 모든 비정상의 국가에서 네. 다시 정상의 국가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국방부 좀 단돌이 잘 해주시는 거 계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좋은 게 그래요. 있으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